한쪽의 여유는 다른 한쪽의 궁핍을 채울 수 없는가?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브라질 세아라주의 크라테우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그곳에서 아빠는 카톨릭 교회의 묘지 옆에 작은 봉분들로 뒤덮인 넓은 지대를 본 적이 있어. 아빠에게 숙식을 제공한 농가의 한 친구는 그곳을 가리키며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묘라고 말했지. 태어난 지 며칠 혹은 몇 주 되지 않아 배고픔과 쇠약, 설사, 탈수 등으로 숨진 이름 없는 아기들의 무덤이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지만 그 아기들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그럴 형편이 못 돼. 출생 신고를 하려면 2레알을 내야 하거든. 그래서 아기가 죽으면 부모나 다른 가족이 죽은 아기의 유해를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묘에 묻는다는 거야.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3분의 1명 꼴이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비축한 식량으로는 60억 세계 인구의 2배를 거뜬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이러한 모수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통계대로라면 기아의 원인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기아를 조장하는 다른 무언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막힌 일 아니에요? 어느 날 아이는 아빠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쪽의 여유는 왜 다른 한쪽의 궁핍을 채울 수 없는가?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 그는 빈곤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기아 문제 연구자이며 현장에서 아동 구호와 식량 지원을 펼치는 국제연합 식량특별조사관이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문제와 마주하여 아이가 던진 질문은 비단 한 어린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향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며 또한 부조리에 맞서 느껴야 할 공분이다. 세계의 저편에서 기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 지글러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기아와 구조의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기아라고 해도 원인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는 건가요? 그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구분하고 있어. 대략 설명하자면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말한단다.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하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딘 데 따른 생산력 저조, 급수 설비나 도로 같은 인프라의 미정비, 혹은 주민 다수의 극도의 빈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단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아는 간단히 말해서 외부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란다. 장치글러는 기아를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아이는 아빠에게 경제적 기아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 되도록 신속하게 충분한 식량을 배급하면 되잖아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아이의 희망찬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되돌려줄 수 없다. 경제적 기아든 구조적 기아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장치글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모순과 닿아 있다. 기아가 발생하는 원인에서부터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그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도 아닌 인간의 어긋난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였던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는 과거 이탈리아 식민정부가 건설해 놓은 모가디슈 항이 있다. 인도양의 면한 항구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가디슈 항은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하루에 수만 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모가디슈 항은 기아가 심각한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모가디슈 항은 폐쇄 상태에 있다. 동부의 군벌들이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국제 원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 때문이다. 약탈에 대한 공포로 어떤 외국 선박도 그곳에 정박하려 하지 않으며 선원들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소말리아는 납치나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나라이다. 자기 민족을 망치는 범죄자는 바로 그 군벌 우두머리들이로군요. 그렇단다. 끊임없는 내전과 부정부패, 권력 투쟁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구호 활동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을 지닌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족의 굶주림을 무참히 묵살한다. 굶주린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구호 물품들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다반사며 심지어는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 군대가 동족들에게 또다시 총을 겨누리라는 것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뭐가? 원조가? 아니면 구호품을 가로채는 것이? 원조를 계획하는 거요. 아빠는
구호단체의 방침에 동의해. 구호단체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활동하고 갖가지 모순들과 싸워야 해. 그러나 어떤 대가도 한 아이의 생명에 비할 순 없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 어쩌면 아이가 던지는 질문이 보다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장치길러의 믿음은 우리가 기아라는 문제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감정과 이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장치길러가 시종일관 놓지 않는 믿음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현실 속으로 많은 구호단체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지닌 장치길러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쉽게 말할 수 없다. 국제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고 지금도 소말리아에는 수백 명의 국제연합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야. 어디 한 군데 쉽사리 풀리지 않는 갈등의 매듭 앞에서 장치길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감한 사람들을 기리는 일뿐일지도 모른다. 대신 그는 갈등의 이면에서 욕망을 부추기고 비인도적 행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에게로 책임의 화살을 겨눈다. 서구의 부자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화가 있어. 그것은 바로 자연 도태설이지. 이것은 정말 가혹한 신화가 아닐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의 6분의 1이 기아에 희생당하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해. 하지만 일부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행의 장점도 있다고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너무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소비하고 활동하다 보면 지구는 점차 질식사의 길을 걷게 될 텐데 기근으로 인해 인구가 적당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기아를 자연이 고안해낸 지혜로 여긴단다. 산소 부족과 과잉 인구에 따른 치명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지 않도록 자연 스스로 주기적으로 과잉의 생물을 제거한다는 거야. 그의 비판은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대변되는 자연 도태설의 신화를 선진국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멜서스의 이론은 식량 과잉 상태의 현대 사회를 놓고 본다면 틀린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아를 초래했다는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이론을 들이대며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고 장 지글러는 말한다. 그의 눈에는 스스로 현실을 왜곡하여 심리적 도피처를 찾는데 급급해하는 거대 자본과 선진국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이다. 현실 왜곡의 현장 정반대편에서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장 지글러는 아프리카의 한 난민 캠프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 가망이 있는 생명을 선별해내는 충격적인 작업을 눈앞에서 목도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목격했던 곳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난민 캠프에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를 살리기에는 식량과 정맥 주사, 비타민제, 프로테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썩어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식량의 극히 일부를 제공받기 위해 눈물겨운 선택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는 곡식이 모자라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식량을 마음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또 다른 문제는 세계 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이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는 데 있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농산품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니?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는 위압적인 건물이 솟아있어. 바로 시카고 곡물거래소야. 세계의 주요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지. 이곳은 몇몇 금융 자본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사실 거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의 손에서 결정돼. 그들의 상업 함대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전 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있단다. 토마스 쌍카라는 그들 곡물 메이저를 화이트 칼라 강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시카고 곡물 거래소는 전 세계 곡물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곳으로 장 지글러는 그것을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천병으로 생각한다. 금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은 몇몇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돈놀이의 결과로 빚어지는 갖가지 상황은 고스란히 굶주린 사람들이 떠맡게 된다. 다름 아닌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사실 시카고 곡물 거래소는 세계의 식량난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서 그 일부분만을 담당한다. 다국적 기업의 정책과 일부 선진 농업 국가들의 정치 원리가 신자유주의 원리와 결부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사례는 이제 제3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장 지글러는
범세계적인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가 지닌 허구적 이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개별적 구호활동 역시 중요한 작업으로서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비극이 악순환되는 구조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장 지글러는 자신이 만난 토마스 쌍카라라는 인물에 대해 아들에게 들려준다. 쌍카라의 사례는 기아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쌍카라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라는 작은 나라의 개혁가이다. 이곳에도 한때는 가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1983년부터 1987년에 걸쳐 정치 개혁이 일어났고 그 선두에 쌍카라 장교가 있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지우던 인두세를 없애고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쌍카라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쌍카라가 자신의 동지이자 참모였던 꼼파오레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그의 시도도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다. 그 배후에는 인접 국가들의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의 정치 세력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서서히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수억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범이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 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실은 살인적인 부정의로 물들어 있다. 풍요가 넘쳐나는 행성에서 날마다 10만 명이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은 이런 상태를 오래 참지 못할 것이다. 변화된 의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기아로 인한 떼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장 지글러는 인간에게 내재한 순수한 동정심의 최후의 희망을 건다. 그는 역사가 질적 도약을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국가를 성립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깨달아 왔듯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 인류적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과정의 첫 단계로 멜서스적 선입견을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비인도적 사상들, 즉 멜서스적 선입견과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을 극복하기 위한 장 지글러의 꿈이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해서 법정 스님은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알며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는 소유지족, 소병소뇌란 법문을 통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긴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곧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맑은 가난이라 거듭 강조하면서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나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닌 까닭이다.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을 도중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날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또 세계 전역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우리 돈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이 이 지구별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8억 5천만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룬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프랑스 쉐이유에서 세계의 기아에 대해 내 아들에게 들려주다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 3월 갈라파고스에서 유영미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국내 번역본에는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의 추천글과 주경복의 부록 신자유주의를 말한다가 함께 실려 있다. 같이 읽을 만한 책으로는 장 지글러의 또 다른 저서 탐욕의 시대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 한쪽의 여유는 다른 한쪽의 궁핍을 채울 수 없는가?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브라질 세아라주의 크라테우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그곳에서 아빠는 카톨릭 교회의 묘지 옆에 작은 봉분들로 뒤덮인 넓은 지대를 본 적이 있어. 아빠에게 숙식을 제공한 농가의 한 친구는 그곳을 가리키며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묘라고 말했지. 태어난 지 며칠 혹은 몇 주 되지 않아
배고픔과 쇠약, 설사, 탈수 등으로 숨진 이름 없는 아기들의 무덤이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지만 그 아기들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그럴 형편이 못 돼. 출생 신고를 하려면 2레알을 내야 하거든. 그래서 아기가 죽으면 부모나 다른 가족이 죽은 아기의 유해를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묘에 묻는다는 거야.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3분의 1명 꼴이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비축한 식량으로는 60억 세계 인구의 2배를 거뜬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이러한 모수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통계대로라면 기아의 원인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기아를 조장하는 다른 무언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막힌 일 아니에요? 어느 날 아이는 아빠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쪽의 여유는 왜 다른 한쪽의 궁핍을 채울 수 없는가?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 그는 빈곤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기아 문제 연구자이며 현장에서 아동 구호와 식량 지원을 펼치는 국제연합 식량특별조사관이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문제와 마주하여 아이가 던진 질문은 비단 한 어린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향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며 또한 부조리에 맞서 느껴야 할 공분이다. 세계의 저편에서 기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 지글러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기아와 구조의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기아라고 해도 원인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는 건가요? 그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구분하고 있어. 대략 설명하자면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말한단다.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재빨리 미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지.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하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딘 데 따른 생산력 저조, 급수 설비나 도로 같은 인프라의 미정비, 혹은 주민 다수의 극도의 빈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단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아는
간단히 말해서 외부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란다. 장치글러는 기아를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아이는 아빠에게 경제적 기아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 되도록 신속하게 충분한 식량을 배급하면 되잖아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아이의 희망찬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되돌려줄 수 없다. 경제적 기아든 구조적 기아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장치글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모순과 닿아 있다. 기아가 발생하는 원인에서부터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그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도 아닌 인간의 어긋난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였던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는 과거 이탈리아 식민정부가 건설해 놓은 모가디슈 항이 있다. 인도양에 면한 항구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가디슈 항은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하루에 수만 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모가디슈 항은 기아가 심각한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모가디슈 항은 폐쇄 상태에 있다. 동부의 군벌들이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국제 원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 때문이다. 약탈에 대한 공포로 어떤 외국 선박도 그곳에 정박하려 하지 않으며 선원들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소말리아는 납치나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나라이다. 자기 민족을 망치는 범죄자는 바로 그 군벌 우두머리들이로군요. 그렇단다. 끊임없는 내전과 부정부패, 권력 투쟁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구호 활동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을 지닌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족의 굶주림을 무참히 묵살한다. 굶주린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구호 물품들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다반사며 심지어는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 군대가 동족들에게 또다시 총을 겨누리라는 것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뭐가? 원조가? 아니면 구호품을 가로채는 것이? 원조를 계획하는 거요. 아빠는 구호단체의 방침에 동의해. 구호단체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활동하고 갖가지 모순들과 싸워야 해. 그러나 어떤 대가도 한 아이의 생명에 비할 순 없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 어쩌면 아이가 던지는 질문이 보다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장치길러의 믿음은 우리가 기아라는 문제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감정과 이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장치글러가 시종의 일관 놓지 않는 믿음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현실 속으로 많은 구호단체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지닌 장치글러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쉽게 말할 수 없다. 국제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고 지금도 소말리아에는 수백 명의 국제연합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야. 어디 한 군데 쉽사리 풀리지 않는 갈등의 매듭 앞에서 장치글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감한 사람들을 기리는 일뿐일지도 모른다. 대신 그는 갈등의 이면에서 욕망을 부추기고 비인도적 행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에게로 책임의 화살을 겨눈다. 서구의 부자나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화가 있어. 그것은 바로 자연 도태설이지. 이것은 정말 가혹한 신화가 아닐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의 6분의 1이 기아에 희생당하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해. 하지만 일부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행의 장점도 있다고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너무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소비하고 활동하다 보면 지구는 점차 질식사의 길을 걷게 될 텐데 기근으로 인해 인구가 적당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기아를 자연이 고안해낸 지혜로 여긴단다. 산소 부족과 과잉 인구에 따른 치명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지 않도록 자연 스스로 주기적으로 과잉의 생물을 제거한다는 거야. 그의 비판은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대변되는 자연 도태설의 신화를 선진국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멜서스의 이론은 식량 과잉 상태의 현대 사회를 놓고 본다면 틀린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아를 초래했다는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이론을 들이대며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고 장치글러는 말한다. 그의 눈에는 스스로 현실을 왜곡하여 심리적 도피처를 찾는데 급급해하는 거대 자본과 선진국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이다. 현실 왜곡의 현장 정반대편에서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장치글러는 아프리카의 한 난민 캠프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 가망이 있는 생명을 선별해내는 충격적인 작업을 눈앞에서 목도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목격했던 곳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난민 캠프에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를 살리기에는 식량과 정맥 주사, 비타민제, 프로테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썩어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식량의 극히 일부를 제공받기 위해 눈물겨운 선택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는 곡식이 모자라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식량을 마음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또 다른 문제는 세계 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이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는 데 있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농산품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니?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가에는 위압적인 건물이 솟아있어. 바로 시카고 곡물거래소야. 세계의 주요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지. 이곳은 몇몇 금융 자본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사실 거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의 손에서 결정돼. 그들의 상업 함대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전 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있단다. 토마스 상카라는 그들 곡물 메이저를 화이트 칼라 강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시카고 곡물 거래소는 전 세계 곡물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곳으로 장 지글러는 그것을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천병으로 생각한다. 금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은 몇몇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돈놀이의 결과로 빚어지는 갖가지 상황은 고스란히 굶주린 사람들이 떠맡게 된다. 다름 아닌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사실 시카고 곡물 거래소는 세계의 식량난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서 그 일부분만을 담당한다. 다국적 기업의 정책과 일부 선진 농업 국가들의 정치 원리가 신자유주의 원리와 결부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사례는 이제 제3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장 지글러는 범세계적인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가 지닌 허구적 이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개별적 구호활동 역시 중요한 작업으로서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비극이 악순환되는 구조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장 지글러는 자신이 만난 토마스 상카라라는 인물에 대해 아들에게 들려준다. 상카라의 사례는 기아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카라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라는 작은 나라의 개혁가이다. 이곳에도 한때는 가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1983년부터 1987년에 걸쳐 정치 개혁이 일어났고 그 선두에 상카라 장교가 있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지우던 인두세를 없애고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상카라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카라가 자신의 동지이자 참모였던 꼼파오레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그의 시도도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다. 그 배후에는 인접 국가들의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의 정치 세력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서서히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수억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범이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 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실은 살인적인 부정의로 물들어 있다. 풍요가 넘쳐나는 행성에서 날마다 10만 명이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은 이런 상태를 오래 참지 못할 것이다. 변화된 의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기아로 인한 떼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장 지글러는 인간에게 내재한 순수한 동정심의 최후의 희망을 건다. 그는 역사가 질적 도약을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국가를 성립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깨달아 왔듯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 인류적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과정의 첫 단계로 멜서스적 선입견을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비인도적 사상들, 즉 멜서스적 선입견과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을 극복하기 위한 장 지글러의 꿈이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해서 법정 스님은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알며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는 소유지족, 소병소뇌란 법문을 통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긴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곧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맑은 가난이라 거듭 강조하면서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나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닌 까닭이다.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을 도중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날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또 세계 전역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우리 돈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이 이 지구별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8억 5천만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룬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프랑스 쉐이유에서 세계의 기아에 대해 내 아들에게 들려주다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 3월 갈라파고스에서 유영미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국내 번역본에는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의 추천글과 주경복의 부록 신자유주의를 말한다가 함께 실려 있다. 같이 읽을 만한 책으로는 장지글러의 또 다른 저서 탐욕의 시대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